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행정사 계약법을 강의하게 된 백운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낯설긴 하실 테지만 강의는 오래 했어요. 강의는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계약법을 배우잖아요. 계약법을 배우는데 오늘 기본서가 있고, 제가 오늘 자료가 3개 나갔었죠.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그 강의 계획서대로 꼭 나갈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상치고,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료가 보충 자료라는 게 하나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이제 자료가 있고, 자료가 2가지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냥 세로 자료로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옆에처럼 표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들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봐야 되면, 크게 봐야 되는 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암기하는 자료면 세로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우리가 암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암기를 줄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제 나이도 만만치가 않아요.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는 1차가 아니라 뭐죠? 써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암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걸 어떻게 돼요? 핵심을 가지고 정확한 용어를 짧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2차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가져가서 시험을 보는 데가 있고, 조문을 안 가져가서 시험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시 같은 경우 변호사 시험은 조문을 다 나눠줘요. 원래.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시험은 뭐죠? 조문을 외우는 시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조문을 안 주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조문을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나도 정확하게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 거고, 그러면 나도 그에 맞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만은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써야 될 것들에 대한 엑기스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또 어떻게 돼요? 또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암기를 하고 가야지, 집에 가서 암기 안 되잖아요. 솔직히 본인이 외운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표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1차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4가지가 다 공통돼서 적용되는 것들이니까 다른 거를 한눈에 보여드리려고 만들어진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도 이런 식으로 2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랑 요점이나 정리 자료처럼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비교표 2가지가 주로 나갈 거고, 여기 하나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조문 암기를 해야 되니까 조문하고 관련돼서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는 거 말고 조문 자체를 또 갖고 다니셔야 돼요. 조문하고 친해져야 돼요. 결국 우리 시험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전형계약은 알고 있니예요. 최소한 민법은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거란 얘기잖아요. 그게 형법하고 민법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1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사에 관해서는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따르고, 없으면 간습법 조리에 따르라는 거잖아요. 1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너네들이 뭐 어떻게 할 건지를 몰라. 근데 법에 쓰여 있는 거는 일단 그걸 찾아보고 판결을 해주고, 없은 거에 대해서는 간습법과 같은 불문법에 의해서도 판사가 판단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민법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거래 관계를 법에 적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15개 전형 계약이라도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선 비전형 계약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엑기스를 거기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그거 아닌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2차에서 계약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시험이 계약법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본은 어떻게 돼 있냐? 민법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민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1차 할 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뭐예요? 민법 총칙이. 민법은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눠져요? 민법이라고 하는 게 민법. 우리가 아주 쉬운 것부터 민법은 알고 계신 거죠? 민법이 뭐예요? 민법이 뭐예요?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데 이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크게 보면 뭐죠? 재산 관계. 재산 관계잖아요. 돈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가족법. 자식이 뭐니, 상속이 뭐니 이런 것들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민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재산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특별법으로 뭐 그 재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물권 관계, 물건에 대한 나의 권리, 다른 특정인 사람에 대한 사인 간의 권리 이게 이제 재산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친족 관계, 그 다음에 상속 관계와 걸려서 가족 관계를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근데 민법 총칙이라고 해서 여기다 앞에다 빼놓은 거잖아요. 총칙. 왜 그래요? 총칙은 앞으로 있을 물권, 채권, 친족, 상속에 대해서 다 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앞으로 빼놓은 거예요. 민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또 쓰는 거 싫어해요. 민법은. 그러면 중복되는 걸 다 앞에다 빼놓는 거예요. 그럼 민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법률 관계를 배운다고 그랬었잖아요. 법률 관계는 뭐죠? 권리, 의무 관계예요. 법적 힘이 있는 사람이 권리자고 구속되는 사람이 의무잖아요. 그러면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가 뭐니? 재산법적 권리, 물권, 채권, 가족법적 권리, 친권 뭐 이런 거잖아요. 친권, 부양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상속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권리, 의무를 어떻게 얻을 거니? 권리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얻는 거죠? 권리를 얻는 방법은 의사표시, 법률 행위를 해서 얻는 방법하고 우리가 권리가 생기는 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가 계약을 해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돈을 갖고 의사에 합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재산권, 이 건물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국가에서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가끔 줄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는 뭐 집 준다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의사표시로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주는 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물건을 갖는다, 어떤 사람한테 권리가 생긴다, 다 뭐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뭐예요? 법적인 의사를 가지고 내가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경우잖아요. 그게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 얻는 거예요. 행위.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소유권도 취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돼요? 혼인도 계약이고 이혼도 계약이잖아요. 가족관계도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부부관계 어떻게 만들어져요? 혼인 계약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법률 규정,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 규정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법률 규정에 있어야 되니까 법률 규정들은 특별히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채권법에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권리가 주어진다, 물권에서 뭐 법정으로 어떻게 지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각각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민총이 없고 다 여기 이런 데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가 보면 소유권에서 특별히 법률의 규정에 떨어져서 얻어지는 소유권들이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공통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민총은. 그래서 민총은 결국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정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물권행위, 채권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줄임말이 뭐예요? 그래서 말을 외울 때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물권행위는 뭐죠? 물건을 얻는 법률행위예요. 물건을 얻는 법률행위고 채권은요. 채권행위는 채권을 얻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여기 민총은 결국은 소멸시효 빼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네가 권리를 얻는 앞으로 이런 권리를 얻을 때 얻는 방법에 공통된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규정들은 다 여기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는 건 여기다 적어 놓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총은 크게 파트로 보면 법률 행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는요. 공통된 소멸 사유를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총을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이거. 법률 행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계약법은 뭐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채권 중에서 특히
계약과 관련된 것만 여기서 만들어지겠다는 말이죠. 채권이 뭐예요? 특정인에게 우리가 법률상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그 방법 중에서 법률 행위로 인해서 취득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계약 강론에 적혀 있어요? 채권 강론에 적혀 있어요. 그 형태가 의사표시의 합치, 여기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게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다 1차에서 배우셨던 거잖아요. 그게 다 기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유효하게 계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날 거니? 그걸 적어놓은 게 어디예요? 이게 법률에,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그 효과가 어떻게 돼요? 효과가. 우리 뭐 하려고 지금 법률 행위 했어요? 권리 의무 얻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약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니? 이거에 이제 효과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적어 놓은 게 뭐예요? 매매니? 그럼 매매 효과가 뭐니? 임대차를 너네가 의사표시를 한 거야? 그럼 임대차에 대한 게 뭐니? 그게 어디 써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계약법에다 구체적으로 법적 효과가 매매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매도인아, 너는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 둘은 다른 말이 없으면 동시에 갖다 줘. 동시에 하는 거다. 뭐 이런 것들 여기다 다 적어놓은, 법적 효과를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법률행위, 이걸 뭐라고 해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얘를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니?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면 어떻게 할 거니? 이건 다 어디 써 있다는 거예요? 민총에 써 있었다는 얘기예요. 민총에 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이 잘 맺어졌으면, 여기서 법률행위가 잘 효력이 나타났으면 그 각각의 효력을, 매매면 그 매매의 효력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는 15개는 법률 규정에 적어놓은 거잖아요. 1조에 따르면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 재산 이전을 둘이 합의했잖아. 그러면 매매로 가야 되겠네? 매매 조문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매도인이야? 그럼 제때 줬어야지, 물건을. 매수인아, 너도 돈을 줬어야지. 제가 안 줬는데요? 다른 말이 없었니? 그럼 동시에 줘라. 이런 얘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 효과를 여기다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을 배운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은 여러분들이 1차에서 그래서 왜 민총을 배우신 거예요? 법률 행위는 여기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계약을 한 건지는 여기서 배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각의 효과가, 그게 채권을 얻는 법률 행위였니? 그럼 효과를 어디다 써놓은 거예요? 채권법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는 특히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다면 그럼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우리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둘이 계약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계약 안 맺었는데도. 그게 왜 그래요? 민법 750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의 가실로 잘못했잖아요. 부주의하게 아니면 일부러 손해를 입히고 그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체화돼서 그런 규정을 몰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들은 내가 달래고 싶은 대로 다 주지는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는 내 의사표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게 되지만 기본은 뭐예요? 법률행위가 잘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올해 문제가 출제될 때 올해 문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2차 파트는 여기 계약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 총칙하고 계약 강론을 배우고 거기에 있는 논점을 문제를 갖고서 이제 단문 형식으로 많이 물어봤잖아요. 뭐 한 2, 3년 전까지는 사실 사례 문제가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에 해제의 효과를 쓰시오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단문이 그 케이스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문인데 앞에다 이렇게 내용만 적어 놓은 거예요. A하고 B하고 뭘 했다. 근데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의 효과를 써라. 이런 뭐예요? 그냥 해제 효과를 쓰시오하고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올해 문제 보면은 이거는 법률행위의 기본에 관한 일반을 이해하신 다음에 여기 해제까지 넘어오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례 이제 수험생은 어쩔 수 없어요. 약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출원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되는 시험이 돼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4,700명 넘게 1차에 올해 이제 출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합격생이 뒤에 나오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1차 합격생이. 근데 우리가 2차 합격생은 300명 내 안쪽으로 있는 거잖아요. 안 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떨어뜨리는 시험으로 내기 때문에 점점 케이스화 될 거란 얘기예요.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읽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처럼 단문을 외우시면 케이스가 나왔을 때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냥 암기한 걸 쓸 수 있는데 단문이 의미하는 건 있어요. 내가 알아냈으면 뭘 써야 된다는 거를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그걸 알아도 내가 지금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써 내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실 때 조문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서 관련돼서 어떻게 와서 이게 효과가 나는지를 체계적으로 하시면 처음에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뭐죠? 논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그 문제 보시면 뭐 계약 임대차라고 얘기하지만 계약 총론 문제들은 그 계약의 형태하고 상관없어요. 총론 문제는. 그냥 계약이다 써도 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매매다 이렇게 써놓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총론, 민법 총칙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나머지에 다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칙을 잘 해놔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게 수면 위에 나타나는 거는 일반 규정이에요. 우리 민법 규정 중에서 제일 일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 규정하고 특별 규정은 아시죠? 민법에도 임대차 규정이 있죠. 근데 우리가 뭘 배워요?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양쪽 다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일반법 적용하지 않고 특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만 배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이 조문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민법 총칙은 여기에서 공통된 건 일반으로 빼놨었잖아요. 그래서 민총이 대부분 뭐죠? 일반 조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특별 조항이란 말이에요. 특히 채권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민총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모든 걸 적용되는 걸 여기다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법률이라고 해도 여기 법률은 넓게 해석할 거고 채권에 관련해서는 법률은 어떻게 돼요? 채권과 관련된 규정들만 작게 적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계만 알고 있어도 어떤 규정이 넓게 적용될지 좁게 적용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칙이라는 개념과 민법이 어떻게 구조로 돼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총칙은 1차에서 배우고 지금 채권 중에서도 뭐만 배워요? 법률,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계약과 관련된 것만 배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특정 부분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런 논리들은 어떻게 돼요? 다 숨어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약법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이 잘 만들어졌느니 하는 얘기는 어디서요? 문제됐던 거예요. 민총에서 문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이 매매, 임대차 뭐 이런 걸 했을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차인하고 임대인들이 계약을 잘 맺어져서 효력이 있니 없니는 여기 법률 행위 저 민총에서 문제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잘 맺어졌다면 그와 관련된 효과들이 매매로서의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낼까? 우리가 여기 결과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을 잘 체결해서 매매가 체결되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무슨 권리가 있니? 의무가 있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어떤 권리가 있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이어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강의는 기본 강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2달간에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용어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에요. 용어를 잘 써야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무기예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단어를 외워야지 이걸 문장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문 구경하시고 그런 조문들이 어떠한 요건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일 것인지 이것들에 관해서 민법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1차 때 배우신 것처럼. 무효라고 써 있지만 무효가 다 똑같은 무효가 아니었잖아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거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다 달랐잖아요. 똑같이 무효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것처럼 이런 용어들 자체를 정확하게 쓰고 어느 범위까지 쓸까, 이것들에 대해서 잘 처음에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벌써 이만큼 지나간 다음에서는 거꾸로 오시면은 이게 방사용으로 늘어나요. 수험 공부는 점점 줄여가시는 공부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갈 때는 내가 조문 하나만 갖고 가도 된다 하는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기, 얘기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매매가 뭐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암기가 별거예요? 머릿속에 나와서 우리가 얘기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단어로 외우면 우리가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연결하셔서 수업 시간에도 자꾸 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는 이렇게 붙여서 외우셔야 한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붙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써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용어들 자체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특히 우리가 이제 그 1차를 객관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외운 것도 있긴 하지만 객관식은 또 뭐예요? 나오는 건 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60조만 넘으면 된다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고 이제 넘어가시고 조문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차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내가 1차에는 합격했지만 개념이 혼동되는 개념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서 보게 되는 용어들이나 조문들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자예요. 저는 그냥 보면 안 외워져요. 그리고 눈으로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를 자꾸 저렇게 큰 표를 만들어 드리는 게 비슷한 게 항상 헷갈려요. 전혀 생뚱맞는 건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요 말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쓰는 건지 여기서 쓰는 건지 잘 모르겠거나 뭐가 하나가 빠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가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암기를 객관식 문제도 그렇고 써야 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디테일에서 차이 나는 걸 있잖아요. 디테일에서 차이 나는 걸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혼동될 수 있는 걸 미리미리 방지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출제하는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뭘 헷갈릴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낸단 말이에요. 요건 헷갈릴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내서 맨날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미리미리 방지해 놓는 게 이게 수험의 대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민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이냐 물건이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채권 중에서 계약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중에 재산적 법률 관계는 크게 나누면 민법상에는 크게 나누면 채권하고 물건으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민법 아닌 것들은요. 뭐 무채 재산권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뭐 지적 재산권들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빼고 민법에서는 채권하고 물건을 보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이 뭐냐 이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채권. 이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채권이 뭐니 물건이 뭐니 이게 정확하셔야 돼요. 채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관계예요. 사람에 대한 관계. 그래서 채권은 뭐죠? 내가 나하고 매매 계약 맺은 사람한테 돈 달래야죠.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면 미친 사람이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물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내 물건 건드리는 모든 사람한테 나는 건들지 마. 돌려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그렇죠? 채권은요. 나하고 계약 맺은 그 사람. 그래서 채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다면 나하고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매매 계약 맺은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한테는 원칙적으로 대항 못한다. 그래서 원래는 채권에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물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건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특별법을 둬서 대항 가능한 애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채권임에 불구하고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없는데 얘는 방패를 갖고 있어. 이거잖아요. 원래부터 갖고 있으면 그런 말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물권자한테 대항력 있는 물권자는 얘기 안 쓰잖아요. 걔는 원래 갖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특정인이 특정한 사람, 나하고 의사표시 합치를 한 사람,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이다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장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건은요.
어떤 물건하고 나하고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난 물건하고 내 저당권 적어놓으면 모든 사람한테 난 저당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나는 경매에서 먼저 팔아갈 수 있잖아요. 팔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왜? 나는 물건하고 관계지 소유권자하고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물건의 힘이란 말이에요. 물건의 힘. 그래서 내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린 경매에서 내가 돈 먼저 받아가면 돼요. 그게 저당권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내가 저당권 설정 계약은 원래 전주인하고 계약했지만 새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경매에서 먼저 받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 채권은 어떻게 돼요? 나하고 계약 맺었는데 그 매도인이 또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중 매매가 돼서 내가 소유권 못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평등이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개념인데 이것도 헷갈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헷갈리는 분이 꼭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개념들 중에 법률이 권리 변동은 몇 가지? 이루어지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 취득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건지를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이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 그걸 알아보시면 문제가 왜 나올지도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왜? 원래는 안 되는 거니까 조문을 두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규정이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특히 주관식 쓰면 그래요. 나는 다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온대요. 자기 본인은 다 썼대요. 올해도 뭐 고체 청약 나왔었잖아요. 그 조문 있잖아요. 그것만 쓴 거예요. 조문만 썼어요. 조문이라도 쓰시면 다행히 잘하신 거죠. 근데 20점이에요. 근데 조문만 20점을 쓰고 나올까요? 교체 청약이 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원래는 의사 합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청약과 승낙이 만나서 합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교체 청약이라는 청약만 2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 의사 합치가 없는 거잖아요. 사라. 뭐 이렇게 둘 다 응낙한 게 아니라 사겠니? 응, 내가 사겠어.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청약만 2개 있는데 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규정을 뒀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대기하려고 조문을 뒀잖아요. 그러면 조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조문이 있지 특별히 조문을 뒀을까? 이거를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다. 원래 계약하고 청약하고 승낙이라는 2개의 반대 의사가 맞춰서 합치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조문이 특별히 규정을 둬서 교체 청약의 경우에는 그냥 청약만 2개가 있는데도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준다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데 자기는 뭐만 쓴 거예요. 그냥 조문이 있다. 교체 청약 도달한 데 쓴다. 그것만 쓰고 나오는 거예요. 다 쓴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조문을 뒀으면 원래는 얘가 아닌데 이 조문 때문에 효과를 나타내고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 그걸 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는 다 썼고 나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왜 답을 그 점수가 틀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그 문제도 풀게 되겠지만 내가 쓸 때 쓸거리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문에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게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다른 점은 암기도 1차도 그렇게 해요. 저는 수업할 때. 그럼 뭐죠? 따로 암기 안 해도 문제가 왜 나오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관식은 그 물어보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나 혼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객관식은 어떻게 돼요? 지문에서 5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어떻다. 우리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뭘 물어보면 답하는 거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나와서 내가 이걸 써야겠다고 이거 교착 청약 문제야. 대부분 알아들었을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 하지만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써야 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외우잖아요. 요건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취지 수구. 그렇죠? 원래는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청약이 2개지만 2개 합치한 의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특히 규정을 뒀다. 몇 조에서 뒀다. 이런 걸 그대로 써주면
따로 암기 안 해도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여기서 예상 문제라고 하잖아요. 예상 문제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예상한다고 그게 맞춰져요? 누가 아무 데서나 내요, 선생들이. 그 출제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 저도 막 뭐 보면 100%라고 막 해요. 예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올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제 대부분 나오고 우리가 불이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불이타 아니에요. 불이타 나와도 어떻게 돼요? 그냥 기본을 알고 있으면 얘가 특별한 거 그냥 원래 기본을 쓰는 거예요. 계약은 원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인정돼요. 뭐 이런 것만 써줘도 그 기본값은 한단 말이에요. 남들 다 못 쓸 때 쓰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이타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조문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커트라인이 저희가 41점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명가락만 하면 붙은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못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잘 쓰면 점수 조금 몇 줄씩만 더 잘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이고 그 용어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채점을 해준단 말이에요. 채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들어갈 용어가 있어요. 법학은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를 정확하게 집어넣고 치지를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지 많이 쓰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해와 함께 짧게 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요? 50분 안에 그거 다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요점 알고 필요한 용어들 정확하게 딱딱 들어가고 짧게 쓰셔야 돼요. 짧게. 길게 쓰려고 하시면 시간이 일단 지나가요. 일단 읽는 게 많아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암기를 막 요점, 의, 요건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덮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쓸 수 있느냐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뭘 하셔야 돼요? 조문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정도로 이제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필요한 용어들을 갖다가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단문하고 계속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처음부터 기본 용어들을 잘 외우시고 나면 나중에는 특별한 용어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 연관돼서 쓰게 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가지시면 막 그냥 그 단문집 같은 거 막 사셔갖고 막 열심히 쓰시잖아요. 쓰시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그 힘드신 과정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를 갖고 하면은 쉽게 될 일을 그냥 우리가 있잖아요. 무작위 숫자를 그냥 막 외우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면 외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스토리를 갖고선 암기가 저절로 되시는 쪽으로 하시고 너무 겁내실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셔야 되는 게 무작정 공부가 아니라 이제 뭘 외워야 되고 뭐가 논점인지를 확인하시며 가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거기 교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법도 보시면 넘어갑시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계약 총칙이 나와요. 먼저. 그러면 계약법도 뭐가 있어요? 총칙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 총칙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올 계약법에 이것들이 다 적용될 거란 얘기죠. 그럼 강론이 많이 나오겠어요? 총칙이 많이 나오겠어요? 점수 배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종이 페이지를 따지면 얘가 한 3분의 1도 안 될걸요? 그쵸?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점수로 따지면요. 얘가 대비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총칙이 나오면은 앞에는 뭐죠?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되는 걸 여기다 적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다 뭘 봐요? 매매 계약에 대한 얘기라도 기본 여기하고 관련된 건 여기 다 쓸 거 아니에요. 뭐 임대차 계약이라도 이게 관련돼 써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가 매매다, 임대차다 뭐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건 매매, 임대차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뭐 다른 많은 유형들도 있잖아요. 그건 조문 암기하시는 거고 계약과 관련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계약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거는 계약 총칙이에요. 이게 계약이 이해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이 매매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도 증여 계약에도 적용되는 거 위임 계약에도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칙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총칙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임대차에도 적용될 거고 매매에도 적용될 거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될 거란 얘기잖아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총칙에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각 책에 다 적용된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각 측의 기본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칙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시면 여기 어떻게 돼요? 15개 전형 계약의 총칙은 다 적용된다고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얘가 다 적용된다는 걸 전제하시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민법 총칙하고 있으면 민법 총칙은 원래는 채권에도 물권에도 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 총칙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5개 전형 계약에 계약 총칙은 다 적용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총칙이 중요해요. 그래서 총칙을 잘 하고 계시면 우리가 계약 강론을 넘어가서도 거기 뭐죠? 총칙에서 적은 거는 또 적는다고 그랬어요? 안 적는다고 그랬어요? 조문에서 안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그래서 조문 애들 어떻게 돼요? 준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안 적고 앞에 있는 걸 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계약 총칙이라고 말하는 건 안 써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안 써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졌을 때 조문이 만들어졌을 때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건 다 적용되는 거니까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웬만한 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안 적용되는 건요. 특별히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매매에서는 앞에 있는 거 뭐가 적용 안 된다고 적어 놓지 적용되는 건 안 적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개 전형 계약에 기본적으로 이것들 어떻게 돼요?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뭐니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계약이 뭐니? 그래서 계약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된다고 그랬어요? 계약은 채권을 얻으려는 계약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뭐였었어요? 우리가 물건하고 채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민법에서 재산권에서 얻는 권리는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채권 아니면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계약으로 얻는 거는 원칙적으로 뭐였어요? 계약으로 얻는 거? 채권 파트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죠? 채권 계약에 따른 효과예요. 그럼 뭐죠? 채권 계약. 채권을 얻는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하나만 필요한 거 단독행위잖아요.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한 계약이 있고 우리가 법인을 만들 때 동일한 의사를 갖고 만드는 합동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의사표시 2개가 상반되게 존재하고 합치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률행위는 우리가 민총에서 배웠을 때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법률행위 자체가. 법률행위라고 했을 때 법률행위는 3종류가 있었잖아요. 의사표시 1개가 필요한 단독행위. 그쵸? 지속권, 해제권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동의권. 그리고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고 서로 상반되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계약.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만 3개 이상 의사표시가 다수죠. 다수에 필요한 거. 우리가 이걸 합동행위라고 얘기했었죠.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어디서 배웠어요? 법인 만들 때 사단법인 만들 때 동일한 목적에 가지고 같은 의사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는 뭐만 배운 거예요? 요것만 지금 배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약과 관련해서. 그러면 일단은 계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사표시가 일단은 몇 개는 있어야 돼요? 2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표시가 어떻게 돼요? 서로 상반되게 있어야 돼요. 왜요? 둘 다 팔겠다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산다. 그래서 상반되는 의사가 어떻게 해요? 합치돼야 돼요. 나는 하나만 팔겠다는데 쟤는 2개만 팔라고 하고 나는 100원에 사겠다는데 쟤는 200원에 사라고 하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 계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나오면 우리 그럼 배웠잖아요. 그럼 법률행위에서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법률행위 할 때 배웠잖아.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그러면 의사표시가 여기는 최소한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계약이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단독행위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서로 대립되어 있어서 합치가 되어야 돼. 이게 이렇게만 만들어진 법률행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민총에서 배웠으니까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민총에 배울 때 법률행위 중에 여기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 계약에 대한 개념은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넓게 보면 어떻게 되죠? 채권을 발생하는 채권계약, 채권적 법률, 채권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물건을 발생하는 물건 계약, 물건 행위. 그렇죠? 계약 이런 거 모두 포함돼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배울 거다?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 관계에서 채권 계약, 채권 관계에서 계약만 말하겠다. 이것만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 보세요. 원칙은 계약은 자유 원칙이고 사적 실현 방학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러 종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래서 저 계약의 종류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의사만 합치하면 되잖아요. 둘이.
서로 상반되는 의사만 합치면 되면 뭐든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그거 배웠어요. 청부 살인해줘, 돈 줄게. 얼른 어떻게 돼요?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요? 원칙으로. 계약이 합치되면. 너 누구를 죽여줘. 오케이. 의사 합치됐잖아요. 계약 맺어졌잖아요. 이런 계약은 효력에 나타나나요? 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법률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니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무효,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들이에요?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거는. 계약편에서는. 법률 행위는 유효하게 잘 만들어졌다가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약 내용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는 민법전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얘는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아, 어떤 물건을 주겠다는 거. 합치. 매매계약은요. 재산권 이전하겠다는 합치. 이런 거는 뭐죠? 반사회적 행위 아니고 다 아닌 거잖아요. 그럼 유효하게 성립됐으면 법적 효과는 여기서 정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여였을 땐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매매가 있을 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법률 행위는 유효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매도인은 무슨 권리 의무가 있니? 매수인은 무슨 의무가 있니? 이걸 배우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형 계약은 뭐죠?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조문에 있는 거, 민법에 있는 걸 우리가 전형 계약이라고 하고 그 밖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을 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런 계약들을 우리가 비전형 계약이라고 한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뭐 전형 계약,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예요? 전형 계약만 배울 거란 얘기예요. 15개를. 근데 이번 가시면 쌍무계약과 평무계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용어 암기세요. 용어 암기세요. 이것들 잘 암기하셔야 돼요. 왜요? 15개 전형 계약이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 각각의 법률 행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용어들을 이제 하나씩 알고 있으면 그 각각의 계약 파트에 안 적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이란 뭐죠? 양쪽 당사자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채무를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무는요. 한쪽만 채무를 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 상반된 의무를 부담하는데 양쪽 모두가 채무를 부담하는 걸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근데 이제 소비대차나 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유상일 때만 이렇게 되는 형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일방만 부담이 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 사용대차, 뭐 현상광고, 그다음 무상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느냐? 진짜 법적 효력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이거죠. 구별 실익.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쌍무, 서로 채무가 지고 있기 때문에는 나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나한테 의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양쪽 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가 왜 나만 먼저 해?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 된단 말이에요. 왜 나만 먼저 해? 너도 의무 있잖아. 왜 나부터 먼저 의무를 이행하라고 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도 서로 연관이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쪽이 소멸되면 한쪽이 존재할 거니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총에서 잘 알고 계약총론에서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강론에 갔을 때는 이 이론이 그대로 거기다 적용될 거란 얘기예요. 그대로 적용될 거다. 그래서 여기는 의무 두 개가 채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왜 나만 먼저 이행하라고 하니? 왜 나만 먼저 돈 달라고 해? 너도 물건 안 주면서. 이때 뭐 하는 게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한 사람 물건을 줄 수 없어요. 이미 불타버려서. 근데 왜 나는 돈 줘야 되니 너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타나는 게 이제 위험부담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용어들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앞으로 15개에서 다 쓰일 거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쌍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게 차이점도 잘 보셔야 되는데 유상 보세요. 유상은 뭐죠? 유상. 여기는 아까는 뭐였었어요? 채무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게 쌍무계약이었잖아요. 쌍무였잖아요. 무가 얘기하는 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유상이에요. 하나는 대가관계가 있고 하나는 대가관계가 없다예요.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재산의 출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재산의 손실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증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차를 준다. 그럼 내 차가 어떻게 돼요? 재산이 줄은 거잖아요. 손실이잖아요. 나는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내가 차가 2대가 있었으면 1대 줬으면 난 한 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1대가 마이너스 된 거잖아요.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줬어. 그게 출현이에요. 출현이라고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뭐라고요? 나는 재산의 손실을 봤으면 너도 재산의 손실을 봐.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나는 무슨 손실을 봐요? 물건을 주는 손실을 보잖아요. 상대방은요. 돈을 주는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서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손실이 연결돼 있는 걸 우리가 유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왜 그래요? 채무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나도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물건이 줄고 하는 돈이 줄잖아요. 그래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관계예요. 근데 유상관계가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에요. 그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얘는 나중에 보겠지만 얘 때문에 그래요. 얘 하나가 문제예요. 얘 하나가 문제예요. 현상광고라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이제 가끔 있잖아요. 뭐 그림 그리게 해가지고 1등 하면 뭐 1,000만 원 주겠어요. 요새 뭐 그거 잘하잖아요. 뭐 춤 잘 춰가지고 수업한가? 1등 하면 뭐 뭘 준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춤을 잘 추는 건 누구만 잘 추면 돼요. 주최 측에서 잘 춰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무는 누가 지는 거예요? 채무는. 춤을 잘 춰라 해서 뭐 아니면 뭘 얼마를 해라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만 짓는 거잖아요. 근데 1등 하면 1억을 주겠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1등 하면 1억을 주겠다 하면 대가 나중에 방송사에서는 1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가 출연은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의무는 누구만 졌어요? 처음에 의무는 누구만 졌어요? 춤추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채무였잖아요. 네가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상광고를 내건 사람은 뭐였어요? 뭐까지 얼마큼 잘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의무가 없어요. 잘하면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을 주기 때문에 손실은 둘 다 있어요. 한 사람 의무가 한 사람 손실이 뭐였어요? 가서 막 춤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의무는 누구만 졌어요? 처음에 춤추는 사람, 그림을 그려라. 제일 잘 그리는 사람한테 뭐 주겠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림 뭐 현상하는 것들. 의무는 그 사람만 지지만 나중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 마이너스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상광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채무를 진 사람은 누구만 의무를 졌어요? 그림 그려서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돈은 누구도 줬어요? 제 1등한테 주최 측에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대가는 둘 다 출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채무를 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림 그린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이런 말이 잘 일어나요. 이거 이제 객관식 문제 나오면 이게 진짜 많이 틀리고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에요. 객관식 문제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내가 그 물건을 왜 우리가 5억짜리 이 컴퓨터를 제가 200만 원 주고 샀어요. 보통 이 컴퓨터는 100만 원인데 저는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왜요? 이게 막 접히고 다 잘 된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안 접혀져요. 거꾸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걸 200만 원으로 샀겠니? 이거죠. 2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잖아요. 그 물건하고 내가 돈 주겠다는 거하고 뭐죠? 유상성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안 맞으면 우린 뭐를 물어봐요? 담보 책임에 이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물건의 가치가 있던 것보다 없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너는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각각에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건데 개념만 일단 아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무상하고 관련된 거. 이건 없다. 일방만 출연이 있다. 대가관계가 없는 거다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유상계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 출연행위를 했잖아요. 어쨌든 서로 출연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손실하고 제 손실하고 등가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았을 때 문제되는 게 우리가 이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연필 한 타스를 샀다. 그럼 12개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빠져 있다. 그럼 우리 한 개 더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12개 100원에, 뭐 1000원에 샀는데 11개만 들어있잖아. 하나 더 줘. 원래 물건에 빠져 있잖아. 이게 뭐예요? 수량이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물건에 대한 관계들이 놓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으로 무상하면요, 한 사람만 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부터 주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시고 있지만 이제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4번이 어려운 개념 중에 이거예요. 쌍무하고 유상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잘 안 오잖아요. 두 개가 뭐가 차이점이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차이점이니?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쌍무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이행할 때는 어떻게 되라고 했어요? 이행할 때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나 먼저 너 돈 달라고 하면 뭐예요? 너는 왜 물건 안 주고 나한테만 먼저 달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저기 쌍무계약에는 의무, 채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문제돼요. 이행할 때 문제, 소멸할 때 문제, 이것들이 다 계속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이행, 소멸, 각각 대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문제가 돼요. 근데 유상계약은 어떻게 판단해요? 계약 전체를 놓고 쟤도 손실이 있었냐, 얘도 손실이 있었냐, 이걸 따지게 되기 때문에 두 개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상 광고하면 뭐 그림을 출품해 보세요. 1등하면 뭐 주겠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었잖아요.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혼자 작가들이 열심히 그려서 출품을 하잖아요. 뭐 우수 형상 관계하면 1등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하는 거는. 근데 나중에는 뭘 줘요? 1등한테. 돈을 출연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둘 다 출연 행위는 있지만 뭐죠? 이행할 때는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 행동도 안 했었잖아요. 이행은 누가만 했어요? 그림 그린 사람만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쌍무와 유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전 과정을 통해서 대가 관계가 있었냐, 손실이 있었냐, 이걸 보는 건 유상계약이에요. 근데 쌍무계약은 뭘 돼요? 각각의 이행마다 채무가 연결돼서 이행이 같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보는 게 의무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보는 게 쌍무계약이고, 그래서 이행 단계에서 문제되는 게 동시행 항변권이고, 두 개가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한쪽만 먼저 소멸했다? 그러면 너 거는 날 못 줄 게 분명한데 나는 줘야 돼? 이게 위험부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돼서 나타날 거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쌍무냐 유상이냐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 하나 보시고. 그리고 4번 보시면 낙성 요물 계약은 이제 쉽죠. 보통은 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좀 전에 했었잖아요. 서로 반대. 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가 어떻게 돼요?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계약은 낙성이겠죠. 처음에 우리가 했어요. 계약은 서로 대립되는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전형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 계약이죠. 의사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면서요.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 계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전형 계약은 뭐예요? 원칙은 낙성 계약이 원칙이란 얘기예요. 계약이 그런 거라면서요. 서로 상반되는 의사가 합치하면 계약이 인정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낙성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외우면 돼요? 이상한 애 하나만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상 광고란 말이에요. 얘가 맨날 문제예요. 얘는 뭐예요? 하고선 뭐예요? 내야죠. 출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뭐죠? 전형계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전형계약 15개 중에서 얘가 이상한 애예요. 원래 합치만 있으면 되는 애인데 얘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뭐든가 문제될 때는 얘가 이상해요. 얘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 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있죠? 일시적 계약은 이제 매매 같은 것들도 어떻게 돼요? 그냥 돈 주고 사고, 우리 맨날 편의점에 가면 뭐예요? 맨날 그거 얘기하잖아요. 편의점 가서 그 많은 물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어디다 놔요? 앞에다 놓잖아요. 그럼 갖다 찍잖아요. 그럼 앞에다 그건 뭐예요? 이미 계약이 성립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요? 바로 이행에 들어가잖아요. 돈 지급하잖아요. 그 물건 갖고 나가면요. 소유권까지 다 취득하고 간 거잖아요. 이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뭐 끝나잖아요. 이례적인 거. 그런데 계속적 계약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1년치 강의를 끊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강의하고 안 한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잖아요. 나는 백운정이라서 들었는데 이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꼭 그래 주세요. 뭐 어쨌든 이런 거죠. 이렇게 나한테 급프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 행해져야 한다고 하면은 행해져야 한다면 뭐죠? 그 계속이 중간에 끊겼을 때 그러면 유효한 부분하고 아직 이행 안 된 부분들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뭐가 나온다? 해지라는 개념이 나온다. 장래로 계약이 소급하는 효력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정 우리가 이제 이거 그러니까 민청에서 봤던 거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나 신인 측에 의해서 고려될 여지가 많아지는 거 이게 또 이제 계속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6번도 이미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요식계약하고 불요식계약 나오면 어떻게 되죠? 계약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성립된다고 얘기했어요? 의사합치만 있으면 일어난다면서요. 그러니까는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죠? 불요식이 원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식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법은 원래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요식계약이 아니다죠. 특별히 정해놓은 거 아니면 요식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7번 보세요. 예약하고 본계약.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계약을 배우죠. 그게 본계약이에요. 근데 예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라면 그럼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다는 얘기예요. 예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장차 일정한 것을 체결할 것을 약정한 거지 지금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다예요. 지금은 없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계약의 내용이. 그래도 예약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계약은 계약이에요. 근데 무슨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일정한 계약을 할 거다. 이 계약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본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약의 내용은 뭐죠? 이런 내용을 앞으로 체결할 거에 합의예요. 그게 그 계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이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요.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사 합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형 계약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래는 본 계약이었지만 지금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앞으로 그 합의한 내용이 뭐죠? 앞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미리 약정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의사합치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라는 의사합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계약은 계약이에요. 근데 뭐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예약하자는 계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계약은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는데 자료 하나 봅시다. 자료 보시면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쭉 내려가시면 계약의 종류 해갖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케이스에 나올 만한 것들은 사실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예요. 특히 이 둘이 진짜 우리가 나중에 써먹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가의 채무, 부담, 유무. 그래서 그러니까 채무를 양쪽 모두 지느냐 이게 쌍무냐 편무냐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의무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이제 유상이냐 소비 임치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안 되는 거 이것들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익. 그래서 쌍무 간에는 채무 간의 견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행과 관련해서 동시행 항명권의 문제. 쌍무는 뭐라고 했어요? 각각 단계에 따라서 채무가 대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행과 관련된 게 동시행 항명권. 얘는 맨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 가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동시행 항명권. 그리고 또 하나가 소멸과 관련해서 견연성과 관련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할 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재산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둘 다 손실을 본 건 맞니?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손실을 서로 봤다. 그렇게 서로 출현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쌍무계약이죠. 근데 원래는 쌍무계약일 때 다 유상계약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쌍무계약 들어온 거죠. 근데 뭐만? 현상관건은 편무지만 유상계약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거 뭐 펴보고 알아야죠. 왜 그래요?
쌍무계약 안에 유상계약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계약 안에 쌍무계약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상계약은 현상가격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이 맞는 거죠. 근데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니죠. 왜? 여기 현상가격도 포함되니까. 아까 그거 말 있었잖아요. 그 말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으로 보시라고. 유상 안에 쌍무 플러스 현상광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에 포함되지만 유상은 쌍무계약하고 동일하진 않죠. 여긴 플러스가 더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표로 눈으로 보시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없는 거 그래서 뭐죠? 현상광고 제하고 모든 편무계약이 여기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용어로 보시는 거랑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유상이 더 넓다는 거예요. 유상이. 그 단어의 표현을 우리가 글자로 눈으로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린 거고 그래서 유상의 경우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되면서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네 둘이가 제일 중요해요. 왜? 우리 뒤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 요새 위험부담도 나오고 있고 올해 나왔잖아요. 담보 책임. 최근까지 담보 책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담보 책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담보 책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담보 책임이 나오면 어려워져요. 근데 이미 올해 출제됐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출혈 확률이 높죠. 왜? 담보 책임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타인 권리 매매랑 이제 일부 이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담보 책임이 나와서 이 담보 책임이 나온 걸 조짐으로 보면 사례 문제도 어렵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시 같은 경우에도 담보 책임 나오면 되게 어려워해요. 되게 어려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이스만 정확하게 이게 담보 책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만 아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느 담보 책임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표로 또 정리해 드릴 건데 그거 보시고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암기하는 게 처음엔 중요해요. 처음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조문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처음은 다 조문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조문에서 이제 나중에는 그 효과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들을 나눠서 쓰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일 간단한 게 나왔어요. 올해 문제로.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 관련된 거고 나중에 이것들은 뭐죠? 낙성하고 관련돼서 뭐죠? 제외한.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현상강경을 제외한 나머지 14개는 전형계약은 다 그냥 낙성, 합의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얘만이잖아요. 이제 아닌 것들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도록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정리해서 드릴 거란 얘기예요. 담보 책임도 표로 정리해 드리고, 그러니까 교재로 본 거랑 우리가 눈으로 봐서 사이즈로 이제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 자료가 이렇게도 나가고 옆으로 크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란 거예요.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